이 필지의 질문, 오늘은 헌법연구원 출신의 헌법학자 황치현 홍익대 법대 교수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황치현입니다. 네, 우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도 할 수 있고 잘 모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헌법에 관한 사실, 지식 무엇이고 또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헌법에 관한 사실, 지식 이건 뭔가요? 첫 번부터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단톡방에서 보통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관점의 차이로 싸움이 발생하고 단톡방의 어떤 평화와 안정 및 우정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입장도 하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뒤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숨기고 끼리끼리 어두운 밀실에서 정치적 견해의 결속을 확보해야 하며 정치적 이익의 거래를 추구합니다. 헌법은 정치법입니다. 정치 과정을 통제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즉 헌법은 취급법이며 이념법, 가치법인 동시에 근거법, 실체법, 또한 정치법입니다. 헌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적으로 예컨대 계엄 그럼 이건 헌법에 반하는 하여튼 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회도 달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헌법에 관한 상식 허실을 여쭤보는 건데 그 밖에 또 어떤 점들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헌법과 정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헌법은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등과 달리 국민 생활의 일부 영역에서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전방위성을 가지는 생활규범입니다. 지금 내 생활이 힘들다고 할 때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헌법 규범에 비추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내가 겪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헌법으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 부분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 따라 대처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서 예를 들면은 요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쿠팡 노동자들이 말이죠. 예. 하여튼 과로사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과 어떻게 연결되죠? 다 그 헌법상에 근로의 권리가 있고 네. 이 근로에 또 의무가 있는데 근로의 그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비추어서 이 헌법 현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헌법에 비춰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과로해서 죽지 않을 권리 이런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얼마 전에 그 국회 법사위 조의대 청문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 환송 판결은 이게 이제 임파서블 미션으로서 대법원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사법의 정취화다. 같은 헌법학자로서 이 이슈에 대해서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 동감합니다. 근본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구인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정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이 대법관 구의는 선입견과 예단 배제를 위한 재판의 본질적 절차를 파해한 것입니다. 특히 권영준 대법관과 이수견 신숙희 대법관은 유유도 그 기간 동안에 유유도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주심 대법관의 지정에 따른 대법원 소부의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다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논의 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는 통보 문건의 존재 사실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상고 재판 대상의 확정에 필요한 상고 이유서, 4월 10일 날 상고 이유서가 접수됐어요. 답변서, 4월 21일 날 답변서가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두 문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상고 사건 기록을 읽었다면 그것은 이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전자기록을 스캐닝하거나 기록 복사를 하여 대법관 전원에게 배포해야 했다는 입증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루 만에 그 방대한 상고 사건 기록을 읽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아가 두 번의 합의 기일 지정을 통해서 이틀 만에 합의 판결을 종결하였다는 것도 졸속 재판 및 날치기 재판을 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른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 심리제를 행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은 유효한, 입법,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공직을 담당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선거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낙선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안점이 있는데, 당의 상고 사건의 그 이재명은 낙선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신속하게 네. 재판을 진행해서 집중 심리제를 구현할 이유가 박약하다 이런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 문제가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전자기록으로 보는 것은 그건 그 위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예, 예. 네. 종이 문서로 봐야 법적 네. 효력이 있는 근데 거죠. 종이 문서는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그 시간에 봤다는 것은 그걸 다 출력을 해서 네. 6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건데, 그걸 출력하는 것도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고 출력했다면 그 증거물, 출력한 그렇죠. 문건을 갖다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당 소속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국민의 주권적인 심판권으로서의 대통령 선출권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사법 취고권에 의한 심판권으로 국민 주권에 의한 선거를 통한 심판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를 기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논평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법권 독립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법권이 국민 주권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적 상식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네. 더욱이 그 지금 사법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정권의 신여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황 교수님은 사법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앵커께서 사법부가 정권의 신여였지 않느냐, 여기에 저는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표합니다. 헌정사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통치 시절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 것은 이에 저항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한 법관이 아니라 독재 정권의 한거 투쟁을 한 우리 국민입니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 위에 사법권의 독립이 구축된 것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법원이 치유의 인권 보루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사법살인 등 우수한 인권 침해의 만행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정당화시키는 국가기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 내위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법 쿠데타 기두에 대해서 사법권 독립을 내세워 방어할 것이 아니라 일단 대법원장은 12.3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무관 선언부터 하는 것이 깨끗한 손의 원리, 닥트린 오브 클린 핸즈라고 하거든요. 재판은 재판 청구인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오염된 손에 의해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위 쿠데타 무관 선언을 해서 깨끗한 손의 원리에 입각한 재판의 본질에 가장 충실하겠다는 그 선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양심 판단에 입각한 선언을 할 용기가 없다면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사법 쿠데타 기도에 대한 유의원 입법안 절차 위반의 날치기 재판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주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헌법에 근거한 거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네. 일찍이 조희대 앞에 양승태가 있었고, 소급하면 민복귀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말이죠. 양승태 사법농단을 제대로, 우리가 풀지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선언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첫째, 내란 연루가 됐거나, 아니면 둘째, 이 권위주의적인 자세. 내가 관여하진 않았지만은 그걸 굳이 사법부의 수장이 밝혀야 되느냐, 이런 입장 아닐까 싶어요. 1번이라면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고, 2번이라면 이것도 역시 청산돼야 될 구태 아닙니까? 두 번째 경우는 헌법 규범적으로 터치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논평을 하기는 적당하지 않고요. 첫 번째, 내란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이 일반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양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어느 정도로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측면에서 당일에 주요 회의도 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무관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내란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에 관해서 협의를 했거나 통보를 했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는 연루가 돼 있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예, 예. 네.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사법살인 이런 용어도 나왔는데, 우리 언론도 사과에 인색하지만은 사법부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해야 될 사과, 뭘 꼽으시겠습니까? 인혁당 사건부터 어떤 정치적 재판에 의한 사법살인, 또 기계적 법리 적용에 따른 헌법적 정의를 침해한 사건, 800만 원에서 파면한 것을 정당한다거나, 또 형사 오판 사건, 왜냐하면 증거 채택을 잘못해서 사형을 시켰는데 나중에 실체 범인이 나타난 경우라든가, 또 각종 재심 사건에서 재심 인용 사건에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1975년 긴급조치 9.5 희생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의 대법원 판결을 번복한 것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관이 2015년에 국민을 울렸습니다. 물론 2022년에 이게 번복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 과거사의 그 인권 침해 사건에서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해가지고 그 받았던 배상금을 다시 토해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말이죠. 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은 그 사과할 여지가 있는데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자세랄까요? 어떻게 그 사법부가 혹은 사법부의 수장이 없어 보이게 사과를 하냐? 뭐 이런 자세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황 교수님은 어느 쪽 심증이 더 강합니까? 사법부에 팽배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바탕은 과거의 독재 정치 체제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지고 물들여졌기 때문에 사법부가 권위주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든 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대리인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거나 희생을 요구했거나 피해를 줬거나 이럴 때는 사과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효과도 있고 또한 그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다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표명하는 것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했다면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죠. 이른바 사법개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사법부에 많이 반영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심리불속행 제도의 허구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심에서 변론을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1심 선고를 합니다. 1심 선고한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항소를 합니다. 항소에서는 1심 재판에서 충실히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상고를 하세요.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하면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사실상 3심제가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들은 겁니다. 3심제 이 허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날 세워가면서 간단한 몇 페이지짜리의 연구보고서에 입각해서 그것도 주심 대법관만 그걸 관여를 해서 재판을 해서 심리불속행으로 70% 정도가 결정됩니다. 사유도 설명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은 이건 저항권의 대상이면서 혁명적인 대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법관 수 늘리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전문화시켜서 민형사법원,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위법원
이런 5개 정도로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의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또한 지금 법정에서는 그 재판장이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장이 모든 증거 채택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쪽 당사자를 완전히 그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론에 참여하는 양쪽 당사자의 변호사들에게 그 증거 조사와 증거 채택의 결정권을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제도, 미국에 그걸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한 직업법관에 의해서만 모든 그 심증에 의해서 전지전능한 판결을 한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배심원제와 직업법관제를 조화시키는 방법,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이 법관이나 검사들이 그 법률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특정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그런 판단을 못하도록 독일과 같이 독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왜곡지를 도입하는 겁니다. 법 왜곡죄죠? 예, 예. 치유적으로는 이번에도 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께서 재판 소원을 도입해야 된다, 이거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통해서 그 기본권 침해가 구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목적, 국가의 목적, 헌법 제10조상의 가치 원리로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게. 네. 그런데 그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할 때 아까 300명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 감각적으로 300명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 근거랄까 말이죠. 배경이 뭡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수가 9명, 12명, 14명 중에 대법원장,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예.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빼놓고 나머지 대법관으로 처리할 사건 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합의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소부에서 4인 대법관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4인 간에 합의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심 대법관의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3심제 허구, 심리 불속행 기각에 의한 대법원 재판의 허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따를 때 1심 재판이 부실해진다는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능한 이 변호사 영역에서 얼마든지 그걸 충원할 수 있다는 거죠. 충원할 수 있고, 네. 또 나아가서 그 법원 행정처장,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한 뭐 재정 예산, 조 단위의 예산이 든다는 그런 것은 그 독일이나 유럽 그 대법관 실의 그 공간 구조를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20평 안에서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법관은 50평 이상,
75평이라면서 대법관. 대법원장은 75평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국민의 그 일반적인 법적 감정과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네. 이런 걸 재정 예산을 근거로 들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법관의 기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장 원천적인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네. 이 사법부 특히 이제 대법원의 그런 권위주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단면이 말이죠. 저는 이 법대 대법관들 그 법대의 이 의자 등받이가 예. 그렇게 높은 등받이를 본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런 의자는 안 앉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형식 이런 걸 추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허구적인 재판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국민 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국정과제 1호로 정했습니다. 이 정부 임기 중에 개헌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가피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뭘 고쳐야 할까요? 일단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헌법학자들, 전문 헌법학자들이 참여해서 포괄적인, 심층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신 헌법 시대에 만들어져 있던 국가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희생한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때 국가 재정을 피해를 끼친다고 하면서 국가가 주는 보상 이외에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 국가의 폭력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삭제돼야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헌정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단원제 국회에서 양원제 국회를 또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까? 시민 자신이 독자적으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회를 헌법 만드는데 헌법적 근거를 두는 개정 사항이라든지 국민 발안제, 네. 또 정부통령제, 결선 투표제,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권 관계 규정을 조정하는 문제. 예컨대 지금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유고된 때에 권한 대행이 있게 되는데 유고가 있다는 사실 판정을 누가 하냐 이게 만약에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은 333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인으로 헌법재판관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독일과 같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9사람을 다 뽑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적어도 선거소송을 하면은 1심 경력이 일천한 1심 법원부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 아니 왔다 갔다 3심까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소송을 관할권을 가져서 9사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번에 단심으로요. 네, 단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전 세계 헌법재판에서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선거 소송도 헌재가 다루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이 각종 지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기관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데 3인씩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대법원장의 그 헌재 재판관 추천권을 회수하면은 예.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 9명을 다 국회에서 다 해야 된다. 선출하는 방법. 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민주적 정당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위적 대법원장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을 폐지하는데 우리 그 법원조직법상에 세 종류의 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공식 헌법적 법률적 명칭에서는 대법관이 아닙니다. 대법관의 수에 포함된다는 의미밖에 없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별도의 법관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쓸 게 아니라 대법관 중에서 선출하는 대법원의 수장이다 이런 의미로밖에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적,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탈피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대법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대법원장이 있고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통해서 완전하게 대법원을 장악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그 선택을 하면 저는 그 임의적 국민투표제도 중에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할 때는 필수적 국민투표제도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어떤 중대한 정책이 있어요. 대통령의 신임을 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재정 문제가 또 마찬가지고 국민투표에 대통령이 붙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붙일 수 있다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 쪽에서도 갖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 발언권을 지금 헌법 개정에서 하나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도 국민투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요건은 결정해야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랬을 때 50만 원을 할든지 100만 원을 할든지 그건 별도의 문제죠. 저는 결선 투표제도 원포인트 할 법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단임제에 1987년 헌법에서 단임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거든요. 역기능은 5년 안에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가욕을 부리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역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독재를 청산하는데 이 단임제가 굉장히 순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은 지금 그런 순기능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다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단순 다수의 득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의 문제, 대통령이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면 반드시 50% 이상을 형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득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면은 다수의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든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든 국민 전체의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원시적으로 생각해서 칼 스미트 같이 적과 아군의 구별을 하는 것이 정치이다. 나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시혜를 베푸고 나의 적들은 타도한다는 것이 정치다. 이런 생각으로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그건 원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언론이나 종교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 윤석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만일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언론이나 종교 영역에서 필터링 역할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깜깜이 투표,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그런 그 대통령이 출연했는데 만일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까지 그 오염된 정치 풍토 또 타락한 언론과 종교 이런 영역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 후보자의 인품과 인격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능력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급선무는 저는 그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어느 정도의 대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결선 투표를 원포인트 한다고 해서 헌법 개정을 한다? 수많은 헌법 개정 사항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낮다. 예, 우선순위가 낮다고 알겠습니다. 네.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헌을 한다면 헌법 전문도 이렇게 손볼 기회인데 헌법 전문에 추가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 중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5.18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전문에 담을 필요성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동학농민혁명인데 헌법전에 들어갈 때는 1894년의 갑오혁명이라고 써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894년 갑오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5년 후에 1919년 3.1 대혁명 때 33인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9사람이요. 거기에서 제국 형태의 국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94년에 이미 가버먼트, 어떤 수직적인 일방적인 통치로부터 벗어나 가버넌스, 관민상화의 협치를 이미 했습니다. 이게 공화주의 사상이죠. 그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뿌리로서 갑오 동학혁명이 헌법 전문에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민주공화국의 창설의 근원으로서 1894년 갑오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3.1 대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에서 더 소급해서 농민혁명을 갖다가 그 헌법 전문에 반영이 된다. 아니, 농민혁명이라는 말에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네. 그 당시는 우리가 농업국가였고 그러니까 민주혁명이었다. 80, 그렇죠. 네. 90%가 농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인데 이걸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지금 법률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동학도 동학
천도교의 그 사상과 종교는 혁명보다도 훨씬 큰 개벽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에 동학이라는 것을 붙이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 저는 1894년 갑오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미 1920년대 사회경제사학자도 그런 말을 쓰고 최시영 선생의 묘비에도 네. 갑오혁명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필자의 질문, 오늘은 헌법연구원 출신의 헌법학자 황치현 홍익대 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